행동평가 Behavioral Assessment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석틀인 SORC 모델을 설명하는 문제. 상담센터에서 실제 상담할 때도 매우 자주 사용하는 행동의 기능적 분석 툴인데,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상담센터에서 대학생을 상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너무 불안해서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담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불안하네요 라고 공감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상담자는 행동이 왜 생기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SORC 모델입니다. SORC 모델이란 그럼 무엇일까? SORC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 가지 분석 요소예요. 그러니까 S는 자극이고, O는 유기체, R은 반응, C는 결과입니다. 이 틀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행동치료, 그러니까 CBT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기능적 행동 분석, 그러니까 펑션 애널리시스의 핵심 틀이죠. 먼저 S, 그러니까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자극, 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은 그냥 생길까요? 아닙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나 상황이 먼저 있어요. 이것이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증상이나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선행 조건 또는 환경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내담자가 조별 발표 시간이 다가오면 너무 불안해요. 여기서 조별 발표 상황이 바로 S 자극인 거죠. 즉 발표 상황이 불안을 발생한다예요. 두 번째, 오가니즘이죠. 유기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발표를 즐기고 어떤 학생은 발표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유기체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오가니즘이죠. 어떤 뜻이냐? 자극을 받는 개인 내부의 성격이라던가 인지라던가 신념이라던가 생리적 상태 그리고 과거 경험 같은 개인 내부 요인을 의미합니다. 상담의 예로 발표 상황에서 불안한 학생, 그 학생의 내부 요인이 나는 발표를 못한다. 틀리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 요인입니다. 그 다음 R,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반응이죠. 또 질문해 볼게요. 자극과 개인 요인이 만나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바로 행동 반응입니다. 이것이 리스폰즈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 개인이 보이는 행동, 감정, 생리 반응을 의미하죠. 발표 상황에서 학생이 보이는 반응, 그러니까 발표 회피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심장 두근거림, 손 떨림 이것이 바로 R 반응입니다. 그 다음 C는 뭐죠? 결과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문제 행동은 왜 계속 반복될까요? 답은 결과 때문이에요. 이것이 C예요. 콘스퀀스. 의미는 행동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로 그 행동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표가 불안해서 회피한 학생이 발표를 안 하면 다행이다. 긴장이 없어졌다. 이 경험 때문에 다음에도 발표 회피 행동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C 결과예요. 상담센터 실제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 내담자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해서 모임을 피합니다. 상담자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S 자극이 모임 상황이고
O. 유기체가 부정적 자기평가.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 R. 반응은 모임 회피예요. C. 결과는 불안이 감소하고 회피 행동이 강화되죠. 그래서 상담 개입은 인지수정 CBT, 그러니까 노출훈련, 사회기술훈련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SORC 모델은 S는 자극,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는 환경적 상황이나 선행 조건이고, O, 유기체, 그러니까 오가니즘은 자극을 받는 개인의 내부 요인으로 인지, 신념, 성격, 생리적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 R 반응은 리스폰스,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 나타나는 행동적, 정서적, 생리적 반응이고요. C 결과, 콘스퀀스, 행동 이후 나타나는 결과로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후속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SORC는 문제 행동을 자극 유기체 반응 결과의 관계로 분석하는 행동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한마디 더 하면 SORC 모델의 핵심은 행동의 원인을 개인 내부만이 아니라 환경과 결과까지 포함해서 분석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문제 행동 제거보다 행동 기능 이해가 먼저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아동의 행동치료 기법.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ADHD 아동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계속 돌아다닌다. 친구 물건을 자꾸 만진다. 이럴 때 상담자나 교사는 보통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행동치료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행동치료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먼저 한번 질문을 통해서 이해해 볼게요. 행동은 무엇 때문에 유지될까요? 답은 보상과 결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ADHD 치료는 행동의 결과를 조절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ADHD 행동 치료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타임아웃, 토큰 경제, 반응 대가, 과잉 교정, 조건부 계약이 있어요.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왜 그 행동이 계속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업 시간에 ADHD 아동이 계속 떠들어요. 교사가 말합니다. 조용히 해. 아이에게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바로 관심이에요. attention. 행동주의에서 이것을 강화 라고 합니다. 즉 떠드는 행동이 관심을 받고 행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치료에서는 강화를 끊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의 정확한 의미는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일정 시간 분리해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인데, 즉 강화 환경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임아웃을 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치료에서는 벌이 아니라 부적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부적 처벌,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퍼니시먼트거든요. 그래서 부적 처벌의 의미는 좋은 것을 빼앗아서 행동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심, 놀이, 친구와의 상호작용, 이것을 잠시 제거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의 핵심 조건은 그 핵심 조건이 있는데, 타임아웃은 아무렇게나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 치료에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즉시 실시, 그러니까 문제 행동 직후 시행해야 합니다. 행동이 결과로
연결이 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즉시 실시,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보통 1분 곱하기 나이처럼 7세면 7분. 그리고 강화 환경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아웃 의자, 조용한 공간, 그러나 어둡거나 공포 환경은 금지예요. 그 다음 감정 개입이 금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내면서 하면 정서적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치료에서는 중립적으로 시행합니다. 상담센터에서 실제 예로 초등 ADHD 아동 상담 상황에서 상담실에서 아이가 계속 상담자를 방해해요. 이럴 때 상담자는 지금 방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타임아웃 의자에 2분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싫어요 하겠죠. 이럴 때 상담자가 2분 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고 2분 후에 아이가 복귀되고 이때 상담자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합니다. 지금 차례 기다리는 모습 좋네요. 즉, 타임아웃은 문제 행동을 억제하고 거기에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 계속 떠들어요. 교사는 지금 돌아다니는 행동 때문에 타임아웃 의자에 3분 앉습니다. 그런 다음 3분 후 복귀, 정상 행동 시 칭찬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의 종류는 뭐 격리 타임아웃, 그러니까 강화 환경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거고, 또한 배제 타임아웃, 그러니까 환경에서 잠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 참여를 금지하는 거. 그 다음 비격리 타임아웃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나 강화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혀 놓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은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분리해가지고 강화 기회를 차단하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행동 수정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은 강화 환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제거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행동 치료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기억할 것은 타임아웃은 단독 치료가 아니라 반드시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해야 하고 문제 행동은 타임아웃으로, 그 다음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해야 해요. 그 다음에 기법은 토큰 경제예요. 그러니까 ADHD 아동에게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성공한다. 대부분은 효과가 없어요. 왜일까요? ADHD 아동의 특징 중 하나가 지연된 보상에 약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동치료에서는 즉각적인 강화를 사용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토큰 경제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커, 점수, 쿠폰을 제공하고 이것을 나중에 실제 보상과 교환하도록 하는 행동 수정 기법이에요. 그래서 토큰은 2차 강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스티커지만 나중에 장난감, 놀이시간, 간식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강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용 절차는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10분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 발생 시 토큰을 제공하고, 토큰을 축적하는 거죠. 그리고 보상 교환을 합니다. ADHD 아동 상담에서 상담자가 10분 동안 자리에 집중하면 스티커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스티커 5개 모으면 게임 시간 10분이 10분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 토큰 제공, 보상, 교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법은 반응 대가예요. 리스폰스 코스트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미 아이에게 강화물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강화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강화물을 차감해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인 거죠. 이것이 부적 처벌이에요. 좋은 것을 빼앗아서 행동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 경제 시스템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이 규칙을 위반해. 그러면 스티커 한 개를 차감하는 거죠. 즉 행동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ADHD 대학생 상담에서 집중 시간을 기록해요. 규칙 위반 시 게임 시간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 대가는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강화물을 제거해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행동은 강화물 차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과잉 교정이에요. 과잉 교정은 아이가 교실을 어질렀다고 하면 그냥 치우게 하면 충분할까요? 아니죠. 행동치료에서는 더 많이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동의 결과를 강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을 과도하게 교정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과잉 교정의 두 종류는 복원적인 과잉 교정, 그러니까 환경을 원래 상태대로 더 깨끗하게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 물을 쏟아요. 교실 전체를 청소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긍정적 연습인데 올바른 행동을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꽝 닫았어요. 그럼 문을 10번 조용히 닫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아동이 책을 던졌어요. 그럼 책 정리 플러스 책장 정리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과잉 교정인데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 행동을 교정하거나 올바른 행동을 반복 연습하도록 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행동 치료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은 과도한 교정 경험을 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은 조건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계약은 말 잘 들으면 보상.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 방법이 뭐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잘 통할까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보상. 어때요? 대부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행동 계약이에요. 계약이 필요한 거죠. 행동 계약. 어, 뜻은 뭐냐면 내담자와 상담자가 행동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계약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문서화하는 거, 명확한 행동 기준, 그다음에 명확한 보상과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ADHD 상담에서 계약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시간 공부는 게임 1시간, 공부 안 하면 게임 없다. 이렇게 조건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특정 행동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계약해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 수정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계약, 결과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 토큰 경제, 반응 대가, 과잉 교정, 조건부 계약이 기법인 거예요. 다시 타임아웃은 강화 환경 제거, 토큰 경제는 긍정적 강화, 반응 대가는 강화물 차감, 과잉 교정은 행동 교정 경험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 계약은 행동 결과 계약하는 거. 그래서 ADHD 행동 프로그램은 토큰 경제, 반응 대가, 타임아웃, 부모 훈련, 뭐 자기 훈련 등 특히 이제 셀프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이 중요하겠죠. 이처럼 ADHD 행동 치료는 강화, 처벌, 계약 이렇게 세 구조입니다. 집단 상담의 적용 한계. 언제 집단 상담보다 개별 상담이 더 적절한가? 여러분, 집단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그렇죠. 상호작용입니다.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감과 피드백, 관계 경험이 이런 상호작용에서 집단 상담 안에서 이루어지죠. 어,
그러면 모든 내담자가 집단 상담에 적합할까요?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개별 상담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그러면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문제의 위기 수준이 높은 경우예요. 어, 그러니까 한 내담자가 와서 요즘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학생을 집단 상담에 넣을까요? 아니죠. 이 경우는 위기 상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위험하거나 복잡한 경우에 집단보다 개별 상담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살 위험이라던가 심각한 우울이라던가 트라우마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신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 있는 내담자, 그러니까 가정 폭력 문제로 센터를 방문한 이 내담자에게 이 이야기를 집단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또는 관련 인물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집단 상담이 부적절하죠. 세 번째는 심리검사 해석 상담이에요. MMPI나 웨이즈, TCI 이런 검사 결과를 집단에서 설명할까요? 아니죠. 심리검사 결과 해석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개적 표현에 대한 불안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 이 학생이 집단에서 잘 이야기할까요? 대부분은 침묵하거나 회피합니다. 집단에서 자기 표현 불안이 심한 경우. 그렇죠.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의 핵심은 그렇죠. 대인관계 학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담자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수용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별 상담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 탐색 능력이 매우 제한된 경우.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거의 없는 경우 집단보다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정 욕구가 과도한 경우도 집단에서 주목받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야기라던가 극적 행동을 하게 돼요. 이런 내담자도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폭력적 행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집단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 이 학생은 집단 상담 가능하죠. 하지만 학생이 말해요. 요즘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경우는 개별 상담, 위기 개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각각 종류에 따라서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내담자의 문제가 위기 수준이거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복잡한 경우, 그다음 내담자 및 관련 인물의 신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 심리 검사 결과 해석을 위한 면담이 필요한 경우, 또 집단에서 자기 표현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큰 경우, 집단 구성원과 적절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집단 상담은요, 상호작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위기 문제, 비밀 보호, 자기 표현 불안, 대인 관계 문제 등이 심한 경우 개별 상담이 더 적절합니다. 행동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모델링의 기능. 사람은 직접 경험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다.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그렇죠. 모델링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따라합니다. 이 아이는 직접 배우지 않았는데 왜 인사를 할까요? 그렇죠. 관찰학습이죠. 즉 다른 사람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모델은 행동을 보여준 사람, 모델링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과정이죠. 이 모델링의 기능은 첫 번째 교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직접 경험해야만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즉,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에 사회불안 대학생이 있어요. 이 대학생을 상담할 때 상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범을 보입니다. 학생은 그 행동을 배우는 거죠. 이게 교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촉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이미 알고 있지만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인사 방법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 자신도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모델의 행동을 보고 유사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기능이죠. 집단 상담에서 한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학생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동기부여 기능이에요.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사람은 그 행동을 따라 하죠. 그 뜻은 모델의 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관찰하면 그 행동을 모방하려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상담센터 예를 들어보면 발표를 잘한 학생이 칭찬을 받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나도 발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불안 감소 기능인데 내담자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합니다. 이때 상담자가 차분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담자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불안이 감소하는 거죠. 즉 모델이 두려운 상황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관찰자의 불안이 감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사회불안 치료에서 모델링으로 노출 훈련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억제 기능이 있어요. 이거 억제 기능은 어떤 행동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할까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즉, 모델의 행동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그 행동을 억제하게 되는 기능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교사에게 혼나는 것을 봅니다. 다른 학생들은 떠드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억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떠들지 않는 거, 이런 게 예가 되겠죠. 따라서 모델링의 기능은 교수 기능, 그러니까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거. 두 번째, 촉진 기능, 모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관찰자가 유사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거. 세 번째, 동기부여 기능, 모델의 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관찰자가 그 행동을 모방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 네 번째는 불안 감소 기능이에요. 모델이 두려운 행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관찰자의 불안이 감소하는 것. 다섯 번째는
억제 기능이에요. 모델의 행동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관찰자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은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행동을 촉진, 억제하는 관찰, 학습 과정입니다.